1950년 한반도를 뒤덮었던 전쟁의 상흔은 너무나 깊었습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고통과 절망만이 가득했던 그 시절,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간절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준 이들이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낯선 나라 하지만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던 이들. 튀르키예. 그 이름에는 왠지 모를 따뜻함과 낭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넬 때 그 미소 뒤에 어떤 계산이 숨어 있는지 냉정하게 들여다본 적 있으십니까? 당신의 순수한 믿음이 상대에게는 이용할 틈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1950년 6월 25일 새벽의 고요를 깨고 북에서 남으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반도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고 막 피어오르려던 어린 민주주의는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세계는 전운에 휩싸였고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유엔군이 결성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냉전 체제는 이미 전 세계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단순히 작은 나라의 비극이 아니라 거대한 이념 싸움의 최전선이었습니다. 그때 멀리 아나톨리아 반도,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에서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튀르키예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불안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강력한 소련이 버티고 있었고 남쪽으로는 중동의 복잡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었죠. 튀르키예는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강력한 동맹이 절실했습니다. 바로 그 동맹이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였습니다. 나토는 서유럽 국가들이 소련의 위협에 맞서 공동 방어를 목적으로 만든 군사동맹입니다. 튀르키예는 오랜 시간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서 있었고 이제는 이 서구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안정과 번영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한국 전쟁은 단순히 멀리 떨어진 아시아의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 전쟁은 나토 가입이라는 지상 최대의 목표를 이룰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회원국들의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이 요청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매우 적극적으로 응답했습니다. 파병 결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유엔군 중 5번째로 많은 병력을 보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튀르키예 군인들은 헌신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들은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 한국 땅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숭고한 용기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갓 20을 넘긴 젊은 병사들은 이름 모를 동양의 땅에서 쓰러져 갔고 그들의 가족들은 멀리서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가슴을 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념이나 냉정한 계산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연민과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이 더 진하게 배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튀르키예 정부의 파병 결정은 단순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한국의 전선 너머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나토 본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튀르키예는 1950년 8월 한국 전쟁 파병을 공식화하기 전에 이미 나토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나토 회원국들은 튀르키예의 가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튀르키예가 지리적으로 유럽의 외곽에 있고 군사력이 충분치 않으며 소련과의 직접적인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점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우리에게 얼마나 쓸모가 있는데? 라는 냉정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이 난관을 극복할 비장의 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전쟁 참전이라는 카드였습니다. 튀르키예는 한국 전쟁 참전을 통해 자신들이 서구 민주주의 진영에 충실한 동맹국임을 증명하고 공산주의에 맞설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튀르키예의 한 외교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나토 가입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파병 결정이 내려진 순간 병사들의 숙소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젊은 병사들은 자신이 왜 머나먼 한국으로 가야 하는지 어렴풋이만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가족과 헤어져야 한다는 슬픔, 죽음의 공포가 그들의 눈빛에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인의 의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은 묵묵히 행군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튀르키예는 한국 전쟁에 5천 명이 넘는 대규모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나토 가입을 위한 강력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튀르키예는 1952년 2월 마침내 나토의 정식 회원국이 됩니다.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점에 그들은 그토록 바라던 서구 동맹의 일원이 된 겁니다. 이로써 튀르키예는 유럽 안보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했고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든든한 방패를 얻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 전쟁은 단순한 형제국을 돕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생존과 안보를 위한 치밀하게 계산된 외교적 투자이자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낭만적인 구호 뒤에 숨겨진 냉철한 이해관계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렇게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날 위해 모든 걸 다 해주는 천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산된 행동으로 여러분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낭만적인 서사에 취해 상대의 진짜 의도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순진한 기대가 상대에게는 이용할 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 관계의 본질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형제의 나라라는 아름다운 수식어 뒤에 가려졌던 튀르키예의 진짜 속내는 사실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에도 비춰볼 수 있는 씁쓸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선한 의도만을 믿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순간 당신은 이미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상대방의 말에 속고 그들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걸까요? 그들이 우리 편이라는 착각에 빠져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 편이라는 착각이 어떻게 빚으로 돌아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챕터에서 우리는 튀르키예가 6.25 전쟁의 파병을 결정했던 이면에 나토 가입이라는 냉철한 현실적 목표가 숨어 있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낭만적인 형제의 나라 서사 뒤에 감춰진 실리를 엿본 순간 어쩌면 여러분의 가슴 한편에는 작지만 아릿한 의문이 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들은 우리를 형제로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을 뿐이었을까요? 사랑과 우정, 연대라는 아름다운 이름 아래서도 사람들은 저마다의 속셈을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형제의 나라라는 뭉클한 감격이었던 그 관계가 과연 그들에게도 같은 의미였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튀르키예가 동아시아 국가들을 바라보던 시선, 그리고 그들의 형제인식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19세기 말 20세기 초로 돌려봅니다. 당시 튀르키예는 오스만 제국의 쇠락과 함께 서구 열강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좌절과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멀리 동쪽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1905년 아시아의 작은 섬나라 일본이 거대한 러시아 제국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러일 전쟁의 승리는 서구 열강에 대한 비서구권 국가의 첫 번째 대규모 승리였습니다. 이는 서구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던 튀르키예인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승리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할 수 있다. 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른 겁니다. 튀르키예의 국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역시 일본의 승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일본을 아시아의 정신을 일깨운 상징적인 존재로 보았고 튀르키예의 근대화를 위한 롤 모델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아타튀르크의 초상화가 그의 서재에 걸려 있었던 일본의 메이지 천황 초상화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인식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 시기 튀르키예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범튀르크주의라는 개념이 확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튀르크족의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모든 민족이 단일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사상이었습니다. 튀르키예인들은 자신들이 알타이 산맥에서 발원한 투르크 민족의 후예라고 믿었으며 그래서 동아시아의 민족들에게서 형제의 그림자를 찾았던 겁니다. 그들이 한국을 동양의 또 다른 형제로 인지했던 것도 이런 연장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자신들의 관념 속에 끼워 맞춰 우리 편이라 단정했던 거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멋대로 나를 가족으로 규정하며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이들이 말입니다. 그들은 이념적 스펙트럼과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무시했습니다.
만주국의 사례는 이러한 자기중심적 해석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을 낳는지 보여줍니다. 일본이 세운 괴뢰 국가인 만주국은 오족협화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아시아인들의 단결을 부르짖었습니다. 겉으로는 동양 민족들의 화합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일본 제국주의의 야욕을 숨기기 위한 기만적인 가면이었습니다. 튀르키예의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이러한 만주국을 형제들의 연합으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승리에 도취되어 그들의 실체적인 침략 의도나 아시아 각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저 자신들의 이상에 맞추어 상대를 왜곡하고 투사했던 거죠. 이러한 투사는 개인의 관계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내 편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 실은 전혀 다른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배신감은 그 어떤 것보다 쓰라린 법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잠시 튀르키예와 우리의 관계에서 눈을 돌려 또 다른 복잡한 국제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형제나 친구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칼날을 갈고 있는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바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입니다. 이 두 나라는 한때는 하나의 땅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영국 식민 지배의 유산 속에서 종교적 이유로 분리 독립하며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후 카슈미르 분쟁을 비롯해 수많은 전쟁과 충돌을 겪었고 지금도 뿌리 깊은 불신과 적대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양국 지도자들이 국제 무대에서 만나 악수를 나눌 때조차 그 표정 뒤에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긴장감이 서려 있습니다. 마치 어색한 친척 모임에서 오랜 원수를 만난 듯한 분위기인 거죠. 그런데 인도에게는 파키스탄 외에 또 다른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중동의 강대국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의 관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의 종주국이자 막대한 오일 머니를 가진 국가입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로서 사우디와 긴밀한 종교적, 경제적 유대감을 형성해왔습니다. 심지어 양국은 군사적인 협력까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고, 사우디의 주둔하는 파키스탄군 병력은 중동 지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이런 사우디 마이너스 파키스탄의 밀월 관계가 그야말로 스트레스 그 자체입니다. 자신들의 오랜 적국인 파키스탄이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사우디아라비아와 손을 잡는다는 것은 지역 내 안보 균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일입니다. 인도는 파키스탄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사우디의 의중을 분석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명목상으로 중립적 외교를 표방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파키스탄에 대한 암묵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는 아시아의 맹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웃 국가들의 복잡한 외교 관계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마치 직장에서 내 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상사가 알고 보니 뒤로는 나의 경쟁자와 손잡고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기분과 비슷할 겁니다. 등 뒤가 서늘해지는 배신감, 그리고 관계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의심이 피어나는 순간이죠. 여러분, 당신이 누군가를 우리 편이라 확신하는 동안 상대는 다른 속셈으로 당신을 이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친하다는 가면을 쓰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튀르키예가 우리를 형제로 인식했던 그 배경에는 그들만의 복잡한 역사적 관점과 실리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인도의 모습은 내 편이라는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때로는 오해가 낳은 친근함이 더 큰 배신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대가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있는지는 그들의 행동과 이익을 통해 파악해야 합니다. 낭만적인 서사에 취해 상대의 진짜 의도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냉정하게 분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 편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착각의 대가는 언제나 쓰라린 상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관계는 상호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오해했고 그 오해 속에서 형제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과연 그 관계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은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다루어질 것입니다. 튀르키예의 수도 앙카라, 1950년 여름은 유난히도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날아온 전우는 그 여름의 열기마저 집어삼키는 듯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은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유엔의 참전 요청은 그들에게 중대한 기회이자 동시에 거대한 숙제로 다가왔습니다. 정부 청사 회의실의 공기는 굳게 닫힌 창문만큼이나 답답했습니다. 짙은 담배 연기가 희뿌옇게 천장을 메웠고 땀에 젖은 셔츠 사이로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고위 관료들의 눈빛은 탁자 위에 놓인 유엔 문서를 훑는 동안 번번이 부딪혔습니다. 파병이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당장 가난한 나라의 젊은이들을 그 먼 동방의 땅으로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 격렬한 논쟁이 오갔습니다. 한쪽에서는 나토 가입이라는 절실한 목표를 위해 반드시 파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쪽에서는 경제적 부담과 외교적 위험을 들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절실한 것을 얻기 위해 겉으로는 고귀한 명분을 내세울 때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욕망을 읽어낼 수 있으십니까? 튀르키예 정부는 당시 나토 가입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소련의 위협에 맞서 서방 세계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열망은 그 어떤 다른 목표보다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참전은 그들이 서방의 충성심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6.25 전쟁이 단순히 이념적 대결을 넘어선 더 큰 그림의 일부로 인식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 여론이었습니다. 먼 동방의 이름 모를 나라에 군대를 보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생활고에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쉬운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의회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열변을 토하며 국가의 이익보다 젊은이들의 목숨이 먼저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울렸지만 권력을 쥔 이들의 귀에는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파병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단순히 군대를 보내는 것을 넘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거대한 심리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심리전의 핵심 도구로 종교를 선택했습니다. 냉정한 정치적 계산과 실리적 목표를 감추기 위해 가장 숭고하고 강력한 명분을 찾아낸 겁니다. 정부의 파병 결정 발표 이후 관영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전까지 듣기 어려웠던 격앙된 어조의 연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는 붉은색 깃발을 든 군중들이 모여들었고 확성기에서는 울림 가득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들과의 성전. 이라는 구호는 삽시간에 거리를 메웠습니다. 지하드, 즉 성전이라는 단어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대의명분 중 하나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을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로 규정하고 그들과의 싸움을 성전으로 포장하는 순간 이 전쟁은 단순히 한반도라는 낯선 땅에서의 이념 싸움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전쟁, 즉 이슬람의 존립이 걸린 신성한 싸움으로 둔갑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조국의 안보와 신앙 수호라는 두 가지 대의명분 아래 기꺼이 자신을 던질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광장에 모인 군중의 표정에는 종교적 열정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몇몇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믿음과 희생정신은 의심할 여지 없는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열정의 이면에는 나토 가입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목표를 좇는 정부의 냉철한 시선이 존재했습니다. 종교적 대의명분은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야심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는 가장 교묘하고도 효과적인 가스라이팅 도구였던 겁니다. 회의실의 정치인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군중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냉소가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한편 파병에 반대했던 일부 의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지만 눈빛에서는 무력감과 허탈감이 역력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의명분으로 포장된 권력의 의지는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모두를 위한 일이라 포장하며 당신의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거창한 대의명분 뒤에 개인의 이익이나 집단의 욕망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라는 말들이 당신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 모든 것을 내어준 뒤 결국 상처받는 것은 늘 당신의 몫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젊은 튀르키예 군인들이 징집되어 머나먼 동방의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조국을 위한 헌신과 신앙을 수호한다는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거대한 정치적 목적의 한 조각이 되고 있는지, 혹은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누군가의 이해득실을 위한 계산에 이용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국과 신념을 위해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튀르키예는 6.25 전쟁 파병이라는 카드를 던진 지 2년 후인 1952년 마침내 염원하던 나토 정식 회원국이 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와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념적 대결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종교적 대의명분까지 동원하여 국민을 설득하고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낸 정부의 행태는 가스라이팅의 달인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교묘한 심리 조작은 결코 과거의 역사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서 정치와 경제는 물론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자기 욕망을 채우는 가스라이팅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들여다볼 수 있는 냉철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당신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과연 진심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헌신을 발판 삼아 자신만의 이득을 취하려는 교활한 속셈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것이 바로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당신은 또 다른 희생의 제물이 될지 모릅니다. 수백 년이 흘러도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그리고 국가에도 말입니다. 어떤 관계는 세월이 흐를수록 오히려 골마 터지기 쉬운데 특히 과거의 앙금이 현재를 도구로 물들이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도 흔히 목격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관계, 용서와 화해는커녕 오히려 서로의 상처에 소금만 뿌리며 끝나지 않는 증오를 대물림하는 튀르키예와 그리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수천 년간 문화와 문명을 교류해왔습니다. 동방정교회의 심장이었던 찬란한 비잔티움 제국,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선 오스만 제국의 그림자가 그들의 모든 역사 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리스는 한때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을 결코 잊지 못하고 튀르키예는 이곳을 이스탄불이라 부르며 이슬람 문명의 중심지로 자부합니다. 이 도시의 이름 하나를 두고도 양국의 해묵은 감정은 매번 충돌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지 않습니까? 어제는 부부였고 오늘은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된 이들. 혹은 한때는 형제였고 친구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돌이킬 수 없는 앙금만 쌓여버린 관계 말입니다. 이들의 감정은 마치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사소한 계기에도 활활 타오릅니다. 최근 튀르키예 정부가 아야 소피아 성당을 모스크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그리스 전역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한때 비잔티움 제국의 상징이자 기독교 세계의 가장 웅장한 교회였던 아야 소피아.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뒤 모스크로 그리고 20세기 중반에는 박물관으로 바뀌었던 그곳이 다시 모스크가 되는 순간 그리스인들에게는 수백 년 전의 패배와 모욕이 생생하게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마치 상대가 의도적으로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튀르키예인들에게 아야 소피아는 이스탄불 탈환의 역사적 승리를 기념하는 상징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국가적 자긍심을 회복하는 행위인 거죠. 하지만 그리스인들에게 그것은 종교적, 민족적 정체성을 유린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을 두고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는 해석은 해묵은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두고도 상대방은 전혀 다른, 심지어 모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를 말입니다. 튀르키예와 그리스 사이의 갈등은 비단 역사적 유물에 대한 논쟁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오랜 적대감은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폭발적으로 표출됩니다. 농구나 축구 같은 국가 대항전이 열리면 양국 관중들은 단순한 응원을 넘어선 격렬한 증오심을 쏟아냅니다. 상대 팀 선수들이 공을 잡거나 심판의 판정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 경기장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일렁입니다. 야유와 고함 소리는 상대에 대한 오랜 역사적 반감과 뒤섞여 극에 달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 사람이란 게 참 목구멍이 포도청이 아니어도 서로를 잡아먹으려 드는구나 하는 씁쓸한 웃음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저게 다 국뽕이지 뭘 그리 죽자 살자 하느냐고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선 민족의 자존심과 역사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집단적 분노가 개인의 삶에도 고스란히 투영되어 이유 없는 미움과 배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유 없이 당신을 미워하거나 반대편에 서서 당신의 모든 것을 깎아내리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앙금은 20세기 초 오스만 제국이 해체되던 격동의 시기에 더욱 깊어졌습니다. 1912년부터 시작된 발칸 전쟁에서 튀르키예는 그리스를 포함한 발칸 국가들에게 대부분의 유럽 영토를 잃었습니다. 이어지는 튀르키예 독립전쟁과 그리스-튀르키예 전쟁은 수많은 인명 피해와 함께 대규모 인구 교환이라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수백 년간 서로의 땅에서 살아왔던 그리스 정교의 신자들은 그리스로, 튀르키예 무슬림들은 튀르키예로 강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재산과 가족, 그리고 정체성을 잃은 사람들의 비명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상처는 단순한 전쟁의 기억을 넘어 집단적 트라우마가 되어 다음 세대로 고스란히 대물림된 겁니다. 마치 부모 세대에 풀지 못한 갈등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 끊임없이 불행을 재생산하는 가족 관계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끝나지 않는 증오의 정점은 1974년 키프로스 섬에서 다시 한번 터져나왔습니다. 그리스계 주민들이 다수를 이루던 키프로스에서 그리스와의 합병을 주장하는 쿠데타가 발생하자 튀르키예는 자국계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사 개입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키프로스 섬은 북부의 튀르키예계 공화국과 남부의 그리스계 공화국으로 분단되었고 그 분단의 상처는 지금껏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국경선을 따라 늘어선 철조망과 군사시설들, 그리고 그 너머로 서로를 향한 경계의 눈빛은 비단 키프로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백 년간 이어진 튀르키예와 그리스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서로가 마치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상대처럼 보입니다. 서로가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며 끊임없이 과거의 상처를 들추어내 상대를 비난하고 경쟁하는 관계 말입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상대방과의 대립에서 찾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당신 주변에도 오랜 원한과 경쟁심에 사로잡혀 과거의 상처를 되풀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용서가 아니라 손절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과거의 앙금이 현재의 관계를 독살하게 두지 마십시오. 특히 감정적으로 당신을 지배하려 드는 이가 있다면 그 관계는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독이 될 뿐입니다. 단호히 관계를 끊어내야 합니다. 튀르키예와 그리스는 여전히 서로를 견제하며 사소한 도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동지 중의 에너지 자원 탐사권을 둘러싼 갈등, 영해 및 영공 침범 논란 등은 언제든 큰 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화약고입니다. 마치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끝장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친구, 동료,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관계들. 하지만 그 관계의 진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종종 섬뜩한 냉기를 느끼곤 합니다. 겉으로는 뜨거운 우정과 혈맹을 노래하지만 속으로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하는 기회주의의 얼굴.
오늘은 그 냉혹한 현실을 국가 간의 관계를 통해 들여다봅니다. 우리의 주인공 시청자는 순수한 믿음에 상처받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 유형입니다. 반면 여기 등장하는 국가들은 상황에 따라 가면을 바꿔 쓰는 관계형 소시오패스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목표를 위해 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세상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요동치던 2022년이었습니다. 서방 세계는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 제재의 파고는 러시아 경제를 뒤흔들었고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조정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국제사회는 마치 한 목소리로 정의를 외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엄숙한 제재의 물결 속에서 튀르키예는 미묘한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튀르키예는 러시아를 비판하면서도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러시아인들을 위한 관광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튀르키예의 아름다운 해변에는 유럽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던 러시아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지갑은 튀르키예 경제의 단비가 되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자산 동결과 금융 거래 제한에 힘쓸 때 튀르키예는 오히려 러시아 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제공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홀로 고깃배를 띄워 큰 고기를 낚으려는 어부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튀르키예는 NATO 회원국이면서도 러시아의 S-400 미사일 시스템을 구매하며 미국의 반발을 샀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들은 동맹의 압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안보와 이익을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들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에 의구심을 보냈지만 튀르키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튀르키예의 국익이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유지, 에너지 수입 의존도, 그리고 자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튀르키예는 냉정한 실리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나와는 절대 끊을 수 없는 인연이라 말하면서도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낯선 이와 손을 잡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의 실용주의란 이토록 냉혹한 겁니다. 이어서 튀르키예는 동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과 튀르키예는 전통적으로 아주 가깝다고는 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양국 간 문화 교류와 경제 협력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언뜻 보면 단순한 우호 증진처럼 보였습니다.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는 중국 문화 행사가 성대하게 열리고 중국 기업들은 튀르키예 인프라 건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가 되어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중국은 1대1로라는 거대한 경제 벨트 구상 아래 튀르키예를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요한 거점으로 인식했습니다. 튀르키예의 지리적 이점과 경제적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겁니다. 반면 튀르키예는 중국의 거대한 자본과 시장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경제 성장이 절실했던 튀르키예에게 중국은 놓칠 수 없는 파트너였습니다. 양국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문화 교류라는 아름다운 포장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냉정한 사업 파트너처럼 서로의 이익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화려한 문화 행사나 진심 어린 환대 뒤에 숨겨진 상대의 비즈니스적 속셈을 읽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달콤한 말에 취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또 다른 지역에서 관계의 재구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파키스탄의 이야기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오랫동안 숙적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분단 이후 3번의 전쟁을 치렀고 핵무기를 보유한 채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파키스탄의 든든한 우방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사우디는 파키스탄에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왔고 양국은 이슬람 세계의 중요한 동맹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은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새로운 문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은 양국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상호 방위를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인도는 이 소식에 즉각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들을 견제해온 파키스탄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막강한 중동 국가의 군사적 지원을 등에 업게 된 것이었습니다.
인도는 이것이 자신들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중동 관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가 이념적 경쟁 관계를 보이기도 했듯이 중동 내에서도 튀르키예가 이슬람 국가로서 독자적인 행보를 보일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를 경계했습니다. 이처럼 국가들은 자신의 이익과 안보에 따라 동맹 관계를 조정하고 때로는 새로운 적을 만들고 때로는 오래된 적과도 손을 잡는 겁니다. 사우디와 파키스탄의 조약은 인도에게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관계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를 날린 것이었습니다. 인도는 사우디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결국 사우디는 자국의 이익과 이슬람 형제국과의 유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격언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파트너가 하루아침에 경쟁사로 돌변하거나 절친한 친구가 당신의 등을 쳐 이익을 챙기는 것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관계의 본질이 이토록 냉정한 기회주의에 기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관계의 본질은 기회주의입니다. 상황에 따라 친구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도 하고 어느 순간 싸늘한 적의 얼굴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국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개인의 삶에서도 이익과 필요에 따라 가면을 바꾸는 기회주의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그들이 당신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진정한 관계에만 에너지를 투자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국가 간의 동맹과 적대가 얼마나 유동적이고 실리적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러시아와 튀르키예의 경제적 이해관계, 중국과 튀르키예의 전략적 파트너십, 그리고 인도와 사우디-파키스탄의 안보 경쟁까지. 이 모든 관계 변화는 인간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관계의 흥망성쇠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관계가 허상으로 드러나는 순간 그 깊은 실망감은 감정의 바닥까지 끌어내립니다. 하지만 이처럼 냉정한 현실 인식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직 이 관계의 진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의 무게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깊이 탐구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좋은 관계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냉정한 현실 인식을 통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멈추고 때로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아는 현명함입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매달리지 말고 진정 나를 성장시키는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인생 경험은 그 어떤 역사보다 값진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5번의 이야기를 통해 국가 간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냉정한 실리 계산 위에 서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형제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거창한 대의명분을 내세워 젊은이들을 희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관계의 본질적인 속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또 어떤 상흔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물지 않는지를 통해 우리 삶의 현명한 처세술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1000년 전 칭기즈칸의 후예들은 드넓은 초원에서 솟아올라 유라시아 대륙을 집어삼켰습니다. 거대한 몽골 제국의 파도는 동쪽 끝 한반도에도 예외 없이 밀려왔습니다. 고려는 이 거대한 침략에 맞서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바다를 방패 삼아 몽골군에 맞섰습니다.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산성으로 피신했고 삼별초는 마지막까지 저항의 깃발을 놓지 않았습니다. 몽골군의 기세는 거칠었지만 고려인의 저항은 그 어떤 폭력에도 꺾이지 않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3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몽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고려 왕실은 원나라 황실과 통혼하며 부마국, 즉 사위의 나라가 되었고 원의 내정 간섭은 고려 사회의 구석구석을 옥죄었습니다. 침략자의 칼날 아래 고통받던 시간은 그렇게 무거운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힘의 논리는 다시금 그 모습을 바꿨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몽골과 한국의 관계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경제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몽골인들이 한국으로 건너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침략과 지배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에는 묘한 우호적인 분위기마저 흐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앙금보다는 현재의 실리가 관계를 재편한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변화는 관계의 속성이 얼마나 냉정하고 유동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힘의 균형이 바뀌면 적의 얼굴도 달라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어떻습니까? 한때는 억지로 얽매여야 했던 관계가 시간이 지나 환경이 바뀌자 언제 그랬냐는 듯 자연스럽게 멀어지거나 심지어는 협력 관계로 변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과거의 아픔에 갇히기보다 현재의 필요에 따라 관계를 재정의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일어나는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36년간 이어진 일제강점기는 우리 민족에게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일상적인 수탈과 강제동원, 그리고 우리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지워버리려 했던 민족 말살 정책은 단순한 지배를 넘어선 정신적인 폭력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수십 년이 흘렀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 수많은 역사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양국 정상이 만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국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고통과 분노가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지도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합니다. 마치 아무리 봉합해도 자꾸만 터져나오는 오래된 상처처럼 양국의 관계는 역사적 트라우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이 엉킨 실타래는 관계의 상처가 얼마나 깊고 오래 가는지를 우리에게 뼈저리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아물지 않는 법인 거죠. 때로는 문화적 유사성마저도 뿌리 깊은 증오를 넘어서지 못하기도 합니다. 튀르키예와 그리스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이웃하며 오스만 제국의 오랜 지배 아래 한 지붕 아래서 살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두 나라의 요리에는 비슷한 점이 많고 민속 음악에서도 유사한 선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상생활에서 쓰는 몇몇 어휘까지도 서로에게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유사성은 수백 년간 쌓여온 깊은 역사적 앙금을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계승을 둘러싼 논쟁, 이스탄불을 콘스탄티노플이라 부르는 그리스인들의 고집, 발칸 전쟁과 키프로스 분단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의 갈등은 마치 살아있는 역사책처럼 현재까지도 이어집니다. 튀르키예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토와 역사를 자랑스러워하지만 그리스인들의 눈에는 여전히 점령자로 보일 뿐입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그 앙금은 드러납니다. 요구르트에 원조를 두고 서로가 먼저라고 주장하며 얼굴을 붉히는가 하면 이스탄불을 두고 튀르키예인과 그리스인이 논쟁하는 모습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국경지대에는 여전히 삼엄한 경계가 이어지고 양국 스포츠 경기에서는 격렬한 응원이 아니라 적개심 가득한 야유가 쏟아집니다. 가장 가깝고도 가장 먼 이웃.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증오의 칼날은 영원히 거두어질 수 없는 걸까요? 이처럼 역사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감정의 지문으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몽골과 한국의 관계처럼 힘의 논리 아래 과거의 앙금이 실리적 관계로 변모하기도 하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처럼 깊은 트라우마가 세대를 넘어 현재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튀르키예와 그리스처럼 가까이 살아온 문화적 인연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적대감은 그 어떤 유사성도 덮어버릴 만큼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관계의 뒤끝은 단순한 소문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되며 다음 세대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6편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욕망과 배신, 그리고 냉정한 이해관계가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내고 파괴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관계의 본질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래적입니다. 순수한 이상 뒤에는 늘 실리가 따라붙기 마련이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우리 편이라는 착각이 때로는 가장 큰 배신감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달콤한 말과 거창한 명분은 종종 상대의 진짜 욕망을 가리는 위장막에 불과합니다. 역사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형제 혹은 가족이라는 달콤한 말로 다가와 결국 상처를 남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지금도 우리 편이라는 착각 속에 위험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관계가 여러분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지요? 앞으로는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보십시오. 첫째, 상대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왜 지금 나에게 잘하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칭찬과 호의 뒤에 숨겨진 계산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손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스럽고 아프더라도 독이 되는 관계는 단호하게 끊어낼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정신 건강과 행복을 위해 때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셋째, 자신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관계에만 집중하십시오. 나를 존중하고 나의 성장을 돕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만 당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로남불을 경계하십시오.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만큼 나 또한 상대방에게 투명하고 합리적인지 스스로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관계의 본질은 힘과 욕망의 그림자가 들이운 복잡한 무대라는 것을요. 당신의 인생 경험은 그 어떤 역사보다 값진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지혜는 나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미소를 거두고 냉정해지는 법을 아는 데 있습니다.